자, 이제 집행법 강의 시작해 볼까요? 일단 뭐 집행법이 왜 중요한지는 뭐 수업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강조를 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막히는 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집행법 지식이 없어서 막히거나 또는 뭐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뭐 주중에 공부하고 또 힘드시겠지만 오전에 수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자체가 한 300페이지 되는데 다 보실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또 절차법이니까 시중에 보면은 쟁점들만 뽑아가지고 뭐 저기 단답식 문제 저 책처럼 해가지고 뭐 저 뭐예요 뭐 추진명령 정부명령 이렇게 뭐 정리된 제 그들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뭐 정식 교재 형식으로 해서 한 300페이지 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변시 대비로요. 보셔야 될 거는 뭐 한 150페이지 그 정도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 수업을 잘 들으시고 그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리는 부분은 안 봐도 돼요. 그건 나중에 뭐 변호사 돼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실제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대신에 이제 이게 어디서 이제 그 쟁점이 되는지 주소 파악을 못 하면은 그러니까 민소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집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형식으로 이렇게 쭉 이제 서술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 설명 드리는 것도 위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나중에 이제 뭐 저 내년에 시험 합격하고 변호사 되시면 가장 필요한 게 집행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작년에 그러니까 그 변호사들 모여 있는 뭐 단톡방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제일 1순위로 꼽히는 질문이 뭐 집행법 강의 뭐 공부할 만한 뭐 강의나 책 없나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몇 분이 이제 뭐 그런 강의 같은 거 없냐? 이제 왜냐하면 시중에 있는 뭐 변호사 시험용 집행법 강의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법무사 시험에 그 1차 시험에 저 집행법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1차 객관식이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쓸데없는 얘기도 많고 강의 자체가 그리고 또 뭐 집행법 막 30회씩 강의하고 이런단 말이죠. 객관식이니까. 근데 그런 걸 들을 수는 없잖아요. 변호사가 앉아가지고 30회씩 그리고 또 필요도 없고 뭐 필요 없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작년에 그 김홍혁 교수님 책 가지고 10몇 회 하여간 강의를 한 게 있는데 그 강의도 이제 많이 들으시죠. 대부분 저 변호사 되셔서 필요하니까 당장 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년에 합격하시면은 그 이제 그 무료로 열어드릴 테니까 그 저 뭐야 김홍혁 교수님 책은 그거는 이제 현직 변호사 대상으로 강의를 해서 한 12회 13회 이 정도 한것 같은데 이제 그 강의를 뭐 지금 들으실 필요는 없는 거고 요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시 대비로 필요한 것들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저기 수업 들으시고 그다음 점심 먹고 딱 2시간만 복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뭐 집행법을 다시 공부하고 이럴 시간 없으니까 일요일 오전에 와서 듣고 점심 먹고 한 딱 2시간 정도만 제가 체크해 드린 거 위주로 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 공부하다가 이제 막히는 거 있거나 이러면 뭐 찾아보거나 와서 질문하거나 그래서 이제 보는 시각 자체가 좀 늘어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외국어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그 나라 언어를 알면 그 나라에 보는 시각이 달라지듯이 그 집행법을 알면, 그러니까 집행법이 결국 이제 민사 모든 절차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민소법, 뭐 상법 이런 거 다 배우는 이유가 결국 이제 집행권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행권을 받는 것까지, 판결문 받는 것까지 배운 게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법이고, 그 다음에 뭐 민법에서 이제 물권법에서 뭐 저당권 등기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저당권 등기를 받아가지고 그럼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이제 경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절차죠, 민사집행이라는 게. 근데 그 마지막 절차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어제 뭐 기록형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소송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당장 변호사가 되면 제일 급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변시 때는 뭐 집행법까지 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변호사 되시면은 당장 급한 게 이제 집행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수업 들으시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강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시험 붙고 나서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인사하러 가잖아요. 뭐 선배들이나 뭐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면 이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이제 집행법 공부를 좀 해라 이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뭐 우연히 강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집행법에 또 노력을 또 뭐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도 많이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니까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재는 이제 뭐 저기 작년에 개정 못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법조문도 다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따로 뭐 법전 안 갖고 오셔도 되고 요 책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2페이지 올까요?
자, 이 페이지에 보면 민사집행에서 민사집행의 개념 이렇게 돼 있죠. 조문 보세요. 1조 목적. 이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그 다음에 그 밑에 첫 번째 그 박스랑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강제집행, 그 다음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 담보권은 뭐 대표적으로 저당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민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하 민사집행, 요 세 가지를 민사집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협의의 민사집행이에요. 그 다음에 보전 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네 파트인 거죠. 네 파트. 그래서 첫 번째 그 박스에 제가 써놨잖아요. 그 첫 번째 박스에 로마자를 보면은 강제집행,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그다음 3번에 민사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 4번에 보전 처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쟁점, 그 광해 민사집행의 체계에서 로마자 1번에 보면 강제집행 안에 1번, 2번 금전 채권의 기한 강제집행, 비금전 채권의 기한 강제집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갑이 을한테 원하는 게 뭐냐 이거잖아요. 갑이 을한테 원하는 게 이제 금전 채권 또는 비금전 채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전 채권.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임대인이다. 그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임차인이 집을 안 준다. 그럼 이제 비금전 채권을 써봐요. 인도 청구권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금전 채권. 그래서 이제 인도 청구권이라든가 뭐 매매에서 갑이 매수인인데 을이 목적물을 안 준다. 뭐 인도 청구권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강제 집행에서 1번은 갑이 을한테 갖고 있는 채권은 뭐냐를 기준으로 금전 채권과 비금전 채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인데 여기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담보권 실행 경매고 2번이 소위 말하는 등이에요. 등이 이제 뭐냐? 2번이에요. 그래서 로마자 2번에 1번 거기에 실질적 경매라고 되어 있죠. 즉 담보물권 실행 경매하고 그 로마자 1번 이제 그 위까지 위에가 실질적 경매라고 해요. 그 다음에 2번에 로마자 2번에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데 그 유치권 등에 또 등이 그 로마자 3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자 2번에 2번하고 로마자 3번이 묶여져서 형식적 경매라고 해요. 왜 실질적 경매, 형식적 경매라고 나누는지는 뒤에 이제 나올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 그 다음에 담보권 실행 경매, 그 다음에 담보권 실행 안에 담보권에 뭐예요? 유치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유치권 경매를 별도로 뽑아서 유치권 경매는 형식적 경매에 속한다. 실질적 경매가 아니라고 한다. 왜 그런지는 이제 좀 이따 보고. 그 다음 3번도 개별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민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 경매인데 1번 공유물 분할 경매 받잖아요. 민법에서. 그래서 공유물 분할일 때 경매 분할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자조매각. 그래서 이제 보관하기 이제 공탁에서 나오는데 보관하기 어려운 거는 팔아가지고 현금 보관하죠. 그 다음에 상법에서 우리가 뭐 이제 주식의 병합 이런 거 할 때 단주 나오잖아요. 예컨대 뭐 5대1 병합을 한다. 근데 내가 6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주가 남잖아요. 그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주고 그런 것들이 단주 경매인데 상법에서. 그 다음 뭐 청산 경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로마자 3번에 이런 것들을 형식적 경매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자 1번에서 그 로마자 2번에 1번까지를 실질적 경매라고 하고 그다음 로마자 2번에 2번 유치권 경매하고 로마자 3번을 묶어서 형식적 경매라고 하고 예, 그렇게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협의의 민사 집행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보전 처분에 이제 그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광의의 민사 집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강제 집행 로마자 1번에 있는 금전 채권에 의한 강제 집행에서 대표적으로 뭐요? 판결문을 받잖아요. 그래서 판결문이 대표적인 뒤에서 보실 집행권원이 되죠. 집행권원. 근데 판결문을 받는 절차는 어디서 배웠어요? 민법과 민소법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뭐 1억 대여금 있다. 그래서 승소 판결 받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법적으로 본안에서 인용이 될 거냐 뭐 그런 것들은 민법에서 배웠고 그래서 승소 확정 판결이 뭐 확정되고 뭐 상소하고 어쩌고 재심하고 이런 것들은 다 민소에서 배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강제 집행, 협의의 강제 집행만 어디서 배워요? 이게 이제 민사집행법에서 배울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그러니까 이제 집행권은 얻는 절차까지는 민법, 그다음 뭐 상법에서도 뭐 매매 이런 거 있으니까 민법, 상법, 민소법에서 배웠고 협의의 이제 집행 절차, 경매 첫 번째 단계부터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협의의 집행이 되는데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은 민소법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에 신청해서 판사님이 재판해주면은 집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갑이
을에게 1억 채권이 있다. 그러니까 가압류는 금전 채권자가 하는 건데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그래서 을이 재산을 빼돌릴까봐 미리 이제 가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가압류 등기를. 그럼 갑이 등기소 가서 가압류 해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채권자, 채무자가 그 같이 공동 신청하잖아요. 물론 실무상으로요. 뭐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위임하겠지만. 근데 가압류는 갑과 을이 등기소 가서 가압류 해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갑이 법원에 신청하잖아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을 하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뭐예요? 판사님이 재판해 주는 거잖아요. 판사님이 가압류에 인용 재판해주면 이제 판사님 소속의 법원 사무관 등이 등기관에게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좀 이제 뒤에서 배우실 거니까 등기 촉탁을 한단 말이죠. 촉탁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소 가가지고 가압류 등기해 주세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소 등기할 때 가압류권자는 어떻게 해요? 가압류권자한테 승낙을 구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가압류권자가 자기가 가압 등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갑이 이제 가압류권자죠. 그래서 가압류권자한테는 뭐 말소할 때 이제 승낙을 구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을 뒤에서 뭐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이제 배울 거고. 그러니까 저당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민법에 따라서 뭐 돈 빌려주고 저당권 등기하기로 합의해가지고 공동 신청으로 등기소 가서 저당권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한테 말소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압류는 등기소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법원 사무관, 즉 판사님의 재판을 통해서 법원 사무관이 촉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민법, 민소법에서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민소법에서 가압류 재판하는 거 안 배웠죠. 따라서 이게 뭐예요? 민사집행법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절차가. 그래서 세 번째까지는 협의의 민사집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권한을 얻는 거는 민법에서 배웠고 유치권도 성립하는 거 다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가압류 가처분은 가압류 가처분 재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신청서 어떻게 내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금전 집행권은 판결문 받는 거 소장 작성하는 거 우리가 민소법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가압류 신청서 내는 건 민소법에서 안 배웠죠. 따라서 이 보존 처분까지 포함해서 광해 민사집행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자 4번의 목차를 보면 광해 민사집행 가로 안에 뭐 있어요? 보전 소송 절차하고 보전 집행 절차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전 처분할 때 이제 말씀드릴 텐데 보전 처분은 이 구조를 잡지 않으면 이게 어디서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해를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전 소송 절차인데 막 집행 절차 서류 제출하고 심지어 변호사들도 헷갈려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전 처분에서 또 얘기할 텐데 보전 처분을 보실 때는 이게 보전 소송 절차인지 보전 집행 절차인지를 봐야 돼요.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이제 로마자 3번까지를 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하고 로마자 4번까지 포함해서 광의의 민사집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전 소송인지 집행인지 그럼 이제 가로 안에 있는 보전 소송 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가 뭐 처분권주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 보전 집행은 협의의 민사집행이 준용되고 그래서 그런 형태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보전 처분에서 우리가 맨날 봤던 가압류 가처분이죠.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의 가는 임시예잖아요. 이제 가짜가 아니라. 그래서 임시 압류, 임시 처분이죠. 그럼 이제 가압류 가처분은 뭐 가지고 나누느냐? 피보전이 뭐냐예요. 그래서 가압류권자는 금전채권자가 되는 거고 가처분권자는 비금전채권자가 되죠. 그럼 가처분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다툼 대상에 관한 가처분하고 임시지휘 가처분 있죠. 그럼 다툼 대상 가처분에서 이제 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차이점은 좀 이따 보실 거고 그 다음 임시지휘 가처분은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 상법에서 주로 나오잖아요. 뭐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이런 것들이 임시지휘 가처분에서 우리가 시험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사집행의 체계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올라가서 조문 23조 보세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존처분 절차에 관해서는 민소법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준용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객관식에도 이미 나왔고 뭐 자백간주 준용되느냐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뒤에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로 간다. 그다음 맨 밑에 민사집행법의 구성을 보시면 쟁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그 조문의 체계예요. 그래서 1편에 총칙이 돼 있고 2편에 강제집행 돼 있죠. 그럼 2편의 강제집행 안에 또 총칙이 있고 그 다음 2장에 보면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즉 갑이 을한테 받을 게 돈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제 자질구레한 재산명시 절차 등의 개념이 있고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2절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게 이제 분량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의 교재도 어떤 책이든 분량이 제일 많은 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중에서 객체가 되는 게 부동산일 때 여기가 조문도 많고 분량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객체가 부동산. 그다음 3절은 뭐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안에 보면 강제 경매가 있고 3관에 강제 관리가 있죠. 그러니까 강제 관리는 개념만 하시면 되고. 그다음 3절에 선박 등에 대한. 그래서 객체가 부동산 선박. 그다음 4절에 동산이잖아요. 그럼 동산의 2관에 보면 유체 동산이 있죠. 뭐 채무자 집에 있는 뭐 TV, 냉장고 이런 가재도구 이런 것들이 유체 동산이고, 그다음 3관에 보면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의 강제 집행. 그러니까 채권을 뭐예요? 이제 민사집행법에서는 동산의 일종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조문상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이 우리가 맨날 하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그런 얘기죠. 그다음 3장에 가서 보면 금전 채권 외의 채권, 즉 갑이율한테 갖고 있는 게 비금전 채권이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거기까지가 강제 집행. 아까 왼쪽 편의 첫 번째 책에서 로마자 1번 얘기잖아요. 그 얘기고. 그다음 3편에 보면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조문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 집행권은 가지고 이제 부동산, 선박, 동산, 뭐 그다음에 채권 뭐 등등을 집행하는 절차를 담보권 실행 경매 등에서 준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협의의 강제 집행이고, 그다음 4편의 보전 처분, 보전 처분 안에 보전 소송 절차하고 집행 절차가 있다. 이렇게 이제 민지법의 체계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쟁점, 그런 이제 광의의 민사 소송 절차. 우리가 이제 뭐 본안 소송하고 본안 소송은 이제 민소법까지 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가압류하고 그다음 가처분의 두 개가 있었잖아요. 처분 금지랑 점유전 금지.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사례 1번 간단히 볼까요? 자, 사례 1번은 갑이 을에게 돈 받을 게 있어요. 그래서 1억의 채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을이 이행 안 하니까 소송을 하기 전에 을이 재산 빼돌리면은 뭐 채권자 취소권 이런 거 행사하기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묶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일단 본안 소송은 우리가 민법 민소에서 배운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대여금이다. 그럼 이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하겠죠. 밑에다 써놨으니까 뭐 필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민법하고 민소에서 배운 거죠. 근데 소송하는 도중에 을이 이 재산을 병에게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보존 처분이 필요한 거는 왜 그래요? 이제 기판력의 상대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민수에서 보신 대로 소송 도중에 을이 병에게 소위 등을 해줬다. 그럼 소송 도중에 이제 당사자의 변경이 생기면 참가승계, 인수승계 등으로 얘를 끌어들이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기판력이 얘한테 안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책임 재산을 이제 이전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을한테 승소 판결 받아봤자 소송 도중에, 즉 변종 전에 병한테 소위 등하면 뭐 기판력 안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참가승계, 인수승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번거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간 것을 이제 효력을, 기판력을 병한테 미치게 할 목적으로 보전 처분해야죠. 보전 처분. 그러니까 보전 처분이 필요한 건 다 기판력의 상대여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기판력이 절대어가 있으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기판력의 상대여 때문에 이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도중에 계쟁물을 넘기게 되면 책임 재산을 넘기면 나중에 상위 취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보전 처분으로서 묶어놔서 피고를 고정시키는 그게 이제 보전 처분이죠. 그럼 보전 처분의 가압류, 가처분 중에 뭐 해야 돼요? 금전 채권자니까 가압류를 해야 되겠죠. 가압류. 그래서 가압류를 이제 물론 보전 처분을 본안 소송보다 반드시 먼저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본안 소송하는 도중에 얘가 재산 빼돌릴 것 같으면 보전 처분은 뭐 나중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보전 처분을 반드시 먼저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전 처분 먼저 하고 본안 소송 해도 되고, 본안 소송 하는 도중에 뭐 보전 처분 해도 되고, 그건 뭐 갑의 마음이니까. 그럼 가압류는 이제 목적물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물은 이제 실제 실무상으로야 뭐 이제 골프장 회원권이나 그다음에 요즘에는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지만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은 부동산, 동산, 채권 이 세 가지만 보면 되죠. 그럼 이제 부동산이면 가압류 등기가 되잖아요. 가압류 등기.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소유권이니까 갑부에 이제 1번 예를 들어서 을이 소유자로서 이렇게 등기가 돼 있다. 그럼 여기 2번에 갑이 신청한 이제 가압류가 돼 있겠죠. 가압류.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은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을이 재산을 병한테 넘겼다. 이제 소위등. 그래도 갑은 신경 쓸 필요 없죠. 자기 가압류가 먼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본안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으면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집행. 그럼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한단 말이죠. 그럼 집행의 첫 번째 단계가 압류죠. 그래서 압류하고 뒤에서 보신 이제 현금화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이제 그 현금화로 하느냐. 그다음 이제 배당 절차를 거치죠. 그럼 압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등기 시를 소급하듯이 이제 압류하면은 가압류 시기로 소급하죠. 소급. 그래서 이제 경매가 됐다. 그럼 이제 이 부동산이 경매가 돼서 예를 들어서 경매가 돼서 A가 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되면 A가 이제 돈을 내면은 소유권 취득하고 등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그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가 이제 법원이 또 등기관에게 촉탁해서 이걸 정리해 준단 말이죠. 그럼 4번 A 소이등을 하고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본압류를 하게 되면 4번 이제 압류 이렇게 되겠죠. 압류. 물론 이제 등기부상으로는 압류가 아니라 뭐 저기 강제경매 개시 결정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런 것들은 모의시험 기록형에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압류라고 쓰지만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A가 매수인이 되면은 5번에서 A 명의로 소이등을 해주죠. 그다음 이제 압류는 가압류 시기로 소급하니까 목적 달성해서 가압류 지우고 그다음에 본압류도 지우고 가압류 밑에 있는 A가 소유권 취득하는데 장애가 되는 병등기도 지운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갑은 뭐 병한테 등기가 넘어가든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가압류 밑에 있는 건 다 지워지니까. 그리고 가압류도 목적 달성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말소가 돼서 5번 A 명의로 소이등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할 목적으로 가압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례 1번에 보시면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갑이 을로부터 1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절차. 그래서 보전 소송은 가압류를 하죠. 그러니까 보전 소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전 처분이라고 하니까 그건 상관없고, 그래서 가압류를 한 다음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승소 판결 받았는데 을이 이미 이행 안 하면 뭐야 부동산 강제 경매로 가죠. 그 구체적인 절차는 이제 뒤에서 배울 거고 이렇게 돌아가죠. 그 다음에 사례 2번에 갑은 을에게 임대를 해줬는데 임대차가 종료하고 보증금도 돌려줬는데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갑은 을을 상대로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인도 청구. 이거는 뭐 간단히 보면 갑이 을로부터 Y 건물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에게 인도 청구도 가능하고 그다음 뭐예요?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 청구도 가능하죠. 그럼 이거는 비금전 채권이잖아요.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닌데 을은 뭐예요? 임차인이니까 이제 처분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을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을이 뭐 이걸 팔아왔자 이제 처분행위는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행위를 막을 필요가 없죠. 근데 점유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전 소송이 뭐예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죠. 그래서 을은 처분 권한이 없으니까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팔아봤자 그거는 뭐 타인 권리 매매로서 채권행위만 유효일 뿐 물권행위는 무효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처분을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을이 처분행위 자체를 못하니까. 근데 점유를 넘기면은 이제 을이 간접 점유자가 되고 병이 직접 점유자가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요. 그럼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등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 등기하는 게 아니라 그 들어가는 출입물에다가 이제 팻말을 붙여놔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예요? 종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 붙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젖을까봐 뭐 코팅해서 붙여놓긴 하는데, 그래서 뭐 그 A3 용지나 A4 용지만큼 출력해가지고 여기 지금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법원에 표시를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니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등기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 본안 소송으로 건물 인도 청구 소송 가겠죠. 그러면 그게 청구 원인은 뭐 소유권에 대한 인도 청구도 될 수 있고, 뭐 임대인이 소유자라면 임대차 종료를 원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승소 판결 받았단 말이죠. 그럼 을은 갑에게 인도하라 이런 판결이 나겠죠. 근데 이미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인도 집행은 뒤에 절차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집행관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 쫓아내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현실적으로 뭐 점유지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퇴거를 안 하면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 데려가서 이제 강제로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인도 집행은. 그 다음에 사례 3번으로 가셔가지고 갑은 을로부터 Z 부동산을 매수하고 뭐 이중매매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대금은 모두 지급한 갑이 매수인이에요. 근데 을이 소유자죠. 아무런 이유 없이 Z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거부하고 있다. 또는 뭐 제3자한테 넘겨줄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등기를 받을 때는 뭐 본안 소송은 당연히 뭐예요?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죠. 그래서 본안 소송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이등 청구 소송인데 이 사이에 을이 팔아먹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중매매 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임행위 적극 가담 안 하면 유효가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전 소송으로서 뭐예요? 이때는 을이 소유자니까 처분금지 가처분해야죠.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은 등기가 돼요. 그래서 이 가압류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등기가 되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갑이 이제 사례 3번은 갑이 매수인이고 이제 을이 매도인이겠죠.
그래서 그 이제 을이 이제 등기를 제3자 병한테 넘기면 이중매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갑한테 팔아놓고 등기를 병한테 이제 팔아가지고 넘기면 이중매매가 되죠. 따라서 이걸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하게 막는데 을은 지금 소유자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해야죠. 그래서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고 이번에 갑이 신청한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고 물론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건 뭐 간단하게 제가 쓴 거니까 등기부에 실제로 어떻게 기재되는지는 뭐 등기부 나중에 찾아보면 되고 그 상태에서 3번 뭐예요? 병한테 소위 등이 돼봤자 이제 갑은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소위 등이 돼봤자 선행 가처분 있잖아요. 자기가 한 게. 그래서 을을 상대로 그냥 매매 소위 등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으면 그 판결 가지고 이제 등기소 가서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4번 갑명의로 소위 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가처분 밑에 있는 거는 직권 말소해주죠. 그 다음에 가처분도 목적 달성했으니까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을에서 갑으로 온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처분 가압류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판력의 상대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기판력의 절대어가 있으면 뭐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다 상대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처분하는 걸 막고 당사자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죠. 그런 세 가지 절차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가압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특히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거는 등기가 되는 게 아니다. 다만 가압류하고 처분금지 가처분은 등기가 되죠. 그 다음 박스 맨 밑에 보면 강제집행 X라고 했잖아요. 좀 이따 나올 텐데 이렇게 등기부에 기재하는 거, 그 다음 가사소송에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 협의의 집행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행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형 쓸 때 이제 소위등 청구, 그러니까 등기 소송은 가집행을 못 하잖아요. 가집행 선고를 못 하죠. 그러니까 집행 절차가 없는 거니까. 근데 가로 안에 예외가 263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건 뒤에서 보실 텐데 이제 225페이지 써놓으시고 나중에 거기서 몰아서 볼 거예요. 그래서 등기 소송은 이제 등기하는 것은 협의의 집행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 집행 절차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집행문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집행 선고도 못 하는 거고 소송에서 우리가 소장 쓸 때. 근데 예외가 263조 2항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뒤에서 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4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를 글로 풀어 써놓은 게 4페이지예요. 그래서 로마자 1번 올라가서 보면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 집행과 집행권은 필요 없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그래서 담보권 실행 경매를 줄여서 임의 경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얘기고. 그러니까 강제 집행은 뭐예요? 채무자 재산 아무거나 집행할 수 있는데 임의 경매는 저당권 생각하면 되죠. 그 재산, 저당권 등기된 것만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고. 자, 그래서 그럼 네 번째 줄에 임의 경매가 두 가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실질적 경매, 그 다음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 민상법인데 유치권하고 민상법 그건 형식적 경매라고 했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그 개념만 아시면 돼요. 로마자 2번에 보면 그러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담보물권인데 유치권 왜 형식적 경매로 빠지느냐? 유치권은 뭐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도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등기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순서를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권, 저당권, 뭐 가등기, 담보권, 뭐 전세권도 존속기간 만료하면 저당권이랑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경매 신청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잖아요. 근데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권이 있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 경매로 빠지는 거고. 그 다음 민사법 그 밖에 법률 규정 경매는 이건 뭐예요?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절차가 아니잖아요. 이걸 공유물 분할이 대표적이죠. 공유물 분할을 뭐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절차가 아니라 공유자들끼리 나눠야 되는데 이제 이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나눠갔을 때 문제잖아요. 그럼 이건 파는 절차를 공평하게 팔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분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이 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형식적 경매에서 민사법 그 밖에 법률규정 경매는 특정 재산의 가격 보전이나 정리를 위해서 경매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공평한 방식으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뭐 배당해주는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식적 경매라고 해요. 그런 개념 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문단에 광의의 민사집행, 협의의 민사집행 이렇게 봤죠. 자, 그래서 이제 협의의 민사집행, 뭐 보전처분 제한 것을 협의의 민사집행. 왜냐면은 이제 집행권을 얻거나, 그 다음에 뭐 공유물 어떻게, 공유지분권자 이런 거 다 민법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보전처분 절차까지 포함해서 광의로 본다. 요거. 그 다음 로마자 2번에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강제집행은 이행 판결에서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확인 판결은 집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형성 판결은 뭐 바로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강제집행은 이행 소송에서만 문제가 되고,
그다음 B번에 집행권호 있어야 되잖아요. 협의 강제 집행은. 그다음 C번이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함이 없이 재판으로서 적합한 상태를 실현시킨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등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강제 집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하고 그다음에 가족강령의 등록부에 기재하고 이런 것들은 협의 집행으로 보지 않아서 집행 절차가 없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 로마자 3번에 보면은 이제 이게 병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강제 집행하다가 이제 뭐예요? 소송으로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모든 강제 집행에 앞서서 재판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가로 안에 보면 집행 증서는 판결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집행 증서가 뭔지는 뒤에 나올 거고. 그래서 집행 증서는 재판 절차가 없고 그다음에 모든 소송이 또 강제 집행을 수반하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은 좀 전에 보신 대로 강제 집행 자체가 없는 거고 이행 판결 중에서도 집행을 못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부집행 합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강제 집행과 판결 절차가 병행해서 한꺼번에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집행 선고 판결에 대해서 이제 뭐 원고는 가집행하고 피고는 항소하고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본안 소송하고 집행 절차가 병존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강제 집행으로 해서 청구인이나 제3자인은 이거 일반 소송이잖아요. 청구인 소송, 제3자인 소송이죠. 그래서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판결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개념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2절에 강제 집행의 종류로 가셔서 로마자 1번에 이건 뭐 기초 개념이죠. 집행 대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봐야죠.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이 세 가지. 그래서 뭐 선박 자동차 이런 것들은 뭐 실무 나가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즘에 신종 뭐 재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다퉈지고 이제 연구 대상이 되는데 그건 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그래서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세 가지고 그다음 로마자 2번은 뭐 직대간 이거는 이제 민법에서 봤잖아요. 뒤에서 뭐 간단히 볼 거고 그다음 로마자 3번에 집행의 효력과 관련해서 이제 뭐 보전 집행을 제외한 건 다 만족 집행이에요. 그래서 2번에 본집행, 가집행은 가집행 선고 얘기죠. 그래서 보전 집행하고 가집행은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가집행은 이제 만족 집행에 해당되는 거죠. 그 본문에 써놨다시피 그 보전 집행하고 가집행은 다른 의미인 거고. 그러니까 보전 집행은 뭐 가압류 가처분 얘기하는 거니까. 그다음 로마자 4번은 용어니까요. 이제 피보전 채권이 뭐냐. 그래서 실현될 권리가 금전 채권일 때를 뭐예요? 금전 채권에 기초한 강제 집행 또는 금전 집행, 금전 채권의 집행. 그래서 특히 금전 집행이면 대상이 금전인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용어니까요. 피보전 채권이 뭐냐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현될 권리가 금전을 제외한 비금전 채권일 때는 금전 채권 외의 채권에 기한 강제 집행. 그래서 비금전 집행, 비금전 채권의 집행에 대한 집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보전이 뭐냐? 특히 이제 그 가로 안에 첫 번째 나오는 금전 집행과 비금전 집행 용어 잘 쓰진 않지만 주로는 뭐 보통은 금전 채권에 기초한 강제 집행, 금전 채권 외에 기초한 강제 집행 용어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2장에 가서 민사 집행의 집행 기관은 세 군데예요. 집행관, 집행법원, 수서법원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집행의 주체인 거죠. 그럼 우리가 신청서를 어디다 내야 되는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 기관은 이제 집행관이 있고요. 집행관. 그 다음에 집행법원이 있고 집행법원. 그 다음에 수서법원이 있어요. 수서법원 세 가지. 그럼 뒤에 이제 절차들을 보면 이게 집행관이 하는 건지 집행법원이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뭐 대충 나중에 감이 오니까 뭐 일부러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하여간 집행기관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2조 조문을 보시면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는데 뭐 누가 뭘 하는지는 뭐 절차를 배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집행관, 그 법원 1층에 가면 집행관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 이제 신청서 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독립적인 기관이다 뭐 개념 당연할 거고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에 가셔서 그러니까 직무관할 그러니까 집행법원 관할인데 집행관한테 신청하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효가 돼요. 개설해 보면 집행관의 직무관할 위반한 집행행위는 그냥 무효가 되는 건데 토지관할은 뭐 무효가 되는 건 아닌 거고 그래서 토지관할 위반은 토지관할은 민소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중앙에다 제출해야 되는데 뭐 남부에다 제출했다. 그럼 당연 무효는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토지관할은 민소법 얘기도 똑같고 그 다음 직무관할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잊어보셨죠? 근데 뭐 원칙적으로 집행관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집행관의 관할인지 집행법원의 관할인지 뭐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실무에서 찾아보면 되니까.
근데 일반론으로는요, 그 밑줄 친 부분에 사실행위를 수반하는 집행처분. 그러니까 유체동사 압류 같은 건 판사가 가서 딱지 붙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집행관이에요. 그래서 채무자 집에 가서 뭐 TV 냉장고에 딱지 붙이잖아요. 그게 이제 가압류, 본압류 이렇게 할 때는 집행관이 가죠. 판사가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사실행위를 수반하는 집행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집행관의 지위는 뭐 공법관계에서 이런 거 안 중요하고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집행관도 국가 공무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우리 시험에서는 문제 안 되겠죠. 그다음 로마자 4번에 신청서를 내야죠. 그래서 이제 저 집행관실에 가다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4조 조문 보시면 민사집행의 신청은 뭐 어디나 서면이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 조문 밑에 보면 이제 이는 민법상의 위임과는 다르고 집행 개시 신청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는 사건 번호 보시다시피 2020도 이거 형사 판결에서 형법에서 뭐 그 업무방해죄에서 뭐 보셨을 판례인데 그래서 판례는 집행관은 등등에 따라서 이제 전문적 판단에 따라서 독립적 단독의 사법기관이죠. 따라서 보조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조문상으로는 위임이라고 돼 있더라도 이건 위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에 집행 개시 구하는 신청이기 때문에 민법상 위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고판례 뭐 형법에서 업무방해죄 관련해서 배웠었을 텐데 그래서 조문에는 위임이라고 돼 있지만 그냥 신청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로 보고 그 다음에 뭐 3번에 참고사망. 그러니까 낮에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뭐 출근하고 아파트 같은 거 문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야간 공휴일 집행 가능하다.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 그다음 넘어가서 이런 절차들은 크게 문제 없으니까 시험관에서 문제 없으니까 됐고 9페이지 가셔가지고 7번에 집행조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게요. 일단 10조 조문 간단히 보면 집행관은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행이 되든 안 되든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이해 변시에 보면 이제 이해 변시 기록형에서요. 그래서 이제 뭐 을서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나왔는데 을서 주식회사. 그래서 이제 토지 임대차 관련해서 이제 여기 을서 주식회사 건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원고가. 그래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러 갔는데 그때 집행관이 사람들 데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거 소송에서 이기면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가끔씩 나오잖아요. 철거 소송에서 이기면은 이제 이미 철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법원에서 이제 물론 이제 채권자가 신청을 하겠죠. 채권자가 이제 철거 집행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제 집행관이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철거한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뭐 이렇게 뭐 폭력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가끔 있잖아요. 사람들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철거 집행을 하는데 을서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나와서 이게 임대차였단 말이죠. 토지 임대차. 그래서 뭐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한 거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래서 승소 판결 난 이후에도 지매청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권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행관이 집행불능 조서를 작성하고 그래서 집행불능 조서를 작성하고 다시 집행을 못 하잖아요. 지매청이 행사됐으니까. 그래서 집행불능 조서를 작성하고 돌아왔다.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거든요. 기록형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뭐 기록형에 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집행불능 조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집행조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집행이 불능이 되면 불능조서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철거 집행은 판사가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거 집행하러 갈 때는 집행관이 이제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철거하고 이렇게 하죠. 그럴 때 나온 거니까 그런 개념인가 보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나머지는 뭐 안 보셔도 되고 넘어가서 10페이지에. 그 이제 불복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뭐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면 집행관은 판사가 아니잖아요. 집행관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할 수가 없어요. 집행관 행위에 대해서. 즉시항고는 재판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자 5번에 집행관의 처분이라든가 등등의 불복이 있거나 뭐 등등일 때는 이제 밑줄 친 부분에 집행에 관한 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집행관은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집행법원이요. 3조 조문 볼까요?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한 집행법원은 이제 집행 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2항의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뭐 객관식 지문에 끼워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얘기고. 의로 내려가셔서. 그래서 그 3조 2항은 밑줄만 쳐놓으시고요.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로 내려가서 집행법원은 누구예요? 지방법원 단독 판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판사한 지 한 뭐 10년 가까이 되면 단독 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행법원은 지방법원 단독 판사예요. 다만 채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집행은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명령을 발한 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이제 채권하고 부동산, 왜냐하면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가야 된단 말이죠. 그건 뒤에 절차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채권,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는 목적물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인데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가서 딱지를 붙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채권과 부동산은 아까 부동산 얘기했잖아요. 가압류할 때 판사님이 인용재판해주면 판사님 소속 그 부에 있는 법원 사무관이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그랬죠. 그게 이제 집행법원이 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관할로 가셔서 21조 조문호 밑줄 쳐두세요.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 자, 민지법상의 관할은 모두 다 전속관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소 객관식에 나올 수 있잖아요. 다음 주 뭐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기록형 문제 청구 2나 제3자 2가 나오면 전속관할 문제가 이제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시궁법은 안 보셔도 되고, 오른쪽에 토지관할 가셔가지고 법률의 특별 규정을 뭐 외울 필요는 없죠. 그걸 제외하고는 좀 전에 좋은 보신 대로 집행 절차를 앞으로 실시할 곳이나 이미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전속관할이 되죠. 그래서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 그 다음 직무관할도 이제 채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신중한 절차, 이건 판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집행관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집행법원이 한다. 이런 뭐 추상적인 이제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뒤에 절차들을 보면 이게 집행관인지 집행법원인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법원의 재판은 이제 그 첫 번째 줄에 결정의 형식으로 하죠. 결정 동감 쳐놓으시고. 그래서 판결, 결정, 명령을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집행법원의 재판은 결정의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이제 판결은 어떻게 돼요? 송달해줘야죠. 판결은 송달인데 판결 외의 재판은 고지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집행법원의 결정은 상당 방법으로 고지한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이제 다 송달해주죠. 근데 조문상으로는 이제 판결을 제외하고는 고지하면 된다. 판결은 송달해줘야 되고. 다만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해야 되는 경우는 가로 안에 보시다시피 압류 추심, 압류 전부 명령. 물론 양도 명령, 관리 명령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건 시험에서 안 중요하니까. 그래서 추심 명령, 전부 명령이 중요하죠. 물론 이제 전부 명령을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한테만 송달되면 된다 그랬고. 그래서 채무자, 제3채무자에게 고지가 아니라 송달해야 될 때는 압류 추심, 압류 전부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송달할 경우는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에요. 그래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뒤에 보실 텐데 채무자한테 반드시 송달돼야 되고 송달이 안 되면 경매가 무효예요. 그래서 경매법원에서는 이걸 신경 쓴단 말이죠. 안 그러면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집행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제 결정이기 때문에 상당 방법으로 고지하면 되는데 물론 실무상 송달을 대부분 해주지만 근데 반드시 법적으로도 송달해야 되는 게 그 두 가지 밑줄 친 부분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불복 방법은 여긴 집행법원이니까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건 즉시 항고 그 외에는 집행하나 이신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가서 자 사법보좌관은 그냥 참고 삼아 상식적으로 사법보좌관하고 집행관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법보좌관법이 별도로 생겼죠. 그러니까 판사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되니까 그 판사 숫자를 또 늘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법보좌관 제도를 신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법보좌관 제도가 있다. 그렇게 시험과 관련해서는 안 중요한 거니까. 근데 실무상으로는 이제 사법보좌관 제도가 신설되고 나서 판사들이 이제 이 민사집행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원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판사들이 안 하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자기가 일을 안 하면 뭐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뭐 그런 건 뭐 그냥 참고삼아 재미삼아 들으시면 되는데 그 사법보좌관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판사들이 집행 절차에 관여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하면 모르잖아요. 자기가 맡은 사건이 아니면. 그래서 그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법보좌관하고 집행관은 다른 제도다. 그러니까 사법보좌관은 누구 대신하는 거예요? 법원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집행관하고 사법보좌관은 다른 제도니까. 그래서 이제 집행관, 집행법원 받고 수소법원은 이제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밑줄 친 분에 대체집행 간접강제는 수소법원이에요. 그래서 간접강제 시험도 봤잖아요. 그래서 간접강제 최근 판례 나온 거 있고 그래서 간접강제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간접강제는 집행기관이 수소법원이기 때문에 수소법원에서 간접강제 명할 수 있다. 최근 판례 뭐 시험도 봤잖아요. 그건 알아두셔야죠.
자, 그래서 수소법원에서 집행기관으로 하는 게 두 가지. 대체집행, 간접강제. 그거 자체가 뭐 객관식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수소법원이 대체집행과 간접강제할 수 있다. 그래서 간접강제 그 판례는 시험도 뭐 시험에서 봤으니까 중요하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셔서 우리가 그 형사소송법에도 보면 구속 사유가 있고 구속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강제 집행의 요건은 어떤 그런 법적인 요건이고 강제 집행의 구체적인 절차하고 다른 거예요. 요건과 절차는 다르죠. 그러니까 요건은 사유인 거고 그다음 절차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구속 사유, 구속 절차가 다르듯이 강제 집행의 사유 요건하고 강제 집행의 절차는 달라요. 자, 강제 집행 요건은 우리가 뭐 이제 소송할 때도 원피고가 있어야 되듯이 이제 일절에 집행 당사자가 있어야죠. 근데 여기는 민소법하고 똑같아요. 민소법하고. 자, 의의를 보시면 강제 집행 절차에서 집행을 요구하는 자를 집행 채권자 또는 그냥 채권자라고 해요. 그다음에 상대방을 누구라고 하겠어요? 집행 채무자 또는 채무자라고 하죠. 그래서 실체법상 갑이 물권적 청구권자에도 물권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라고 하든가 또는 뭐 신청이, 피신청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뭐 말소등기 청구라고 해서 갑을 물권자 이렇게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라고 쓰든가 신청인, 피신청이 이렇게 쓴다는 거고. 그다음 밑에 얘기들은 다 민소에서 보신 거예요. 집행 당사자 확정. 우리가 민소법에서 당사자 확정 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 당사자 확정이란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정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정되느냐? 그 아래 밑줄 친분에 집행문의 부여로 확정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네 번째 줄에 집행문의 부여가 없더라도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데 뒤에서 배울 건데요. 가압류 가처분. 그때는 이제 집행문이 없으니까 집행권원에 있는 사람들이 당사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당사자 확정과 관련해서 형식적 개념이니까 그 아래 문단에 판례도 보시면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집행문을 누구에 대해서 내어줬는지, 그러니까 원고한테 내어주잖아요. 원고가 이제 을한테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집행의 채무자 적격이 없더라도 집행문이 내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집행 채무자, 형식적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다퉈야 되겠죠. 그래서 다투는 방법이 그 아래 밑줄 친 부분. 왜 나한테 집행문을 부여해주느냐. 그래서 나는 집행 채무자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다투는 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이의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다툴 수 있는 형식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은 민소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누가 정당한 집행의 당사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의 정당한 당사자에게 집행문을 부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집행 당사자 적격은 누구를 위하여 원고 적격일 거고 누구에 대해서 피고 적격이겠죠. 그래서 이제 민소로 치면은 그래서 집행문을 부여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집행문 부여 전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당사자 적격자에게 집행문을 부여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아래 문단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강제 집행은 무효. 우리가 민소에서도 보여.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판결을 하면 당연 무효인 판결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민소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판례가 전보명령과 관련해서 상속을 포기했단 말이죠. 상속 포기.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라 그 판례는 갑이 을한테 채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을한테 채권이 있어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을이 사망을 했거든요. 사망. 그래서 이제 병이 이제 처였어요. 처.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제 대여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여금이 있어가지고 뭐 지급 명령 등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급 명령. 그래서 지급 명령 받으면은 뒤에서 보시겠죠. 이게 이제 판결 받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집행권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집행권원이 되는데 그래서 갑이 을한테 돈 빌려준 게 있어가지고 지급 명령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을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 그럼 어떻게 돼요? 판결이 나고 판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집행권원이 나고 나서 포괄승계가 있는 거잖아요. 사망했으니까 상속이라는 이제 포괄승계가 이루어지죠. 그럼 갑은 뭐 해야 돼요? 승계 집행문 받아야죠. 그러니까 병이 상속이 되니까 이 집행권에 대해서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이제 병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병이 3번 상속을 포기했단 말이죠. 상속 포기. 그럼 상속 포기하면 소급배 상속인이 아니니까 승계 집행문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법원이 모르고 해줬어요. 그래서 병이 이제 뭐 A한테 갖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갑이 집행권을 한 다음에 승계 집행문 받아가지고 그래서 승계 집행문을 받아가지고 포괄 승계가 되면은 이제 변종 후에 승계인이잖아요. 변종 후에 승계인이면 승계 집행문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승계 집행문 받아가지고 압류한 다음 뭐예요? 전보 명령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뭐야? 상속 포기했잖아요. 상속 포기했기 때문에 포괄 승계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무효. 전부명령 무효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1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집행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강제 집행은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이게 그 민소법에서도 무효인 판결이 나오잖아요. 당사자 적격 흠결을 강간 판결은 무효죠. 자, 판례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을이죠. 을의 상속인 병이 상속을 포기했는데 집행채권자 갑이 병에 대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 집행을 받아서 그 사람의 채권에 대해서 압류 전보를 신청하고, 근데 법원이 모르고 해줬단 말이죠. 법원이 압류 전보 명령이 확정됐더라도 오른쪽에 압류 전보 명령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 그러니까 병은 상속 포기했으니까 이루어진 이상 피전보채권의 전보채권자 갑에게 이전이라는 실제법상의 전보명령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무효라는 거예요. 이는 집행채무자 병이 상속 포기 사실을 들어가지고 집행본 부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다퉈서 부정되기 전에 전보명령이 먼저 확정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병은 다툴 거 아니에요. 나는 상속 포기했기 때문에 내 채권 전보명령 가져간 거는 무효다라고 다투는데 다투기 전이더라도 이 전보명령은 무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소법에서 당사자 적격을 강구한 판결이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집행 적격이 이제 흥결된 거죠. 이 사람은 승계 집행만 부여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상속인이 아니니까 상속 포기해서. 그래서 갑이 상속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승계 집행 부여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모르고 해준 거잖아요. 상속 포기를 병에 안 다퉜으니까. 그래서 승계 집행문이 나왔더라도 이건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이제 전보 명령도 당연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민소법상 당연 무효인 판결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집행 당사자 적격자의 범위, 이거는 뭐예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하고 똑같아요. 조문 볼까요? 25조.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칠 때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 피고 측이겠죠? 그 사람을 위하여, 원고 측일 거 아니에요?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소법 71조는 보조 참가를 말하죠. 그래서 그 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 즉 참가인한테는 기판력이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참가적 효력이 미치죠. 그러니까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그 본문 내용 가서 보시면 집행 당사자 적격자의 범위는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인데 보조 참가인한테는 기판력이 안 미치고 참가적 효력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똑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조 참가인에 대해서는 집행력이 안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보조 참가인한테는 참가효가 미치지 기판력이 미치는 게 아니니까 집행력도 안 미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밑에 판례를 보면 기판력은 변종 뒤 승계인 무변론 판결일 때는 선고 뒤 승계인이죠. 그다음 목적물 소지자 등에게만 미치는 거고 그 외에는 안 미치죠. 따라서 집행력의 범위도 원칙적으로 기판력 범위에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밑줄 부분에 지부, 분해, 지회 등의 하부 조직을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을 때 이제 소송의 당사자 간의 법인까지 미치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치려면은 이제 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효력의 범위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다음 나번에 판결의 경우에서는 이건 민소법 얘기잖아요. 그래서 변론 종결 뒤 승계인에서 안의 내용은 민소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소송물의 승계, 뭐 개정물의 승계, 뭐 그런 얘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안 보셔도 되는 거고 넘어가셔서. 그러니까 이제 변종 후에 승계인이 되면 승계 집행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승계 집행을 받으려면 변종 후에 승계인이 돼야 되니까 민소법에서 배운 얘기죠. 따라서 그 판례를 보시면 판례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에 16페이지에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외의자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 승계인이거나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특정 승계하지 않는 한 이제 뭐예요? 기판력이 안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인 변종 뒤 승계인 얘기죠. 따라서 표시된 채무자 외의자에 대해서 이행소송을 새로이 채무 이행을 소구, 이게 이제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형 문제로 가면 얘가 변종 후의 승계인이 아니어서 별도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면 별소를 제기해야죠. 그래서 판결에 표시된 등등에서 승계집행 부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승계집행물을 부여할 수 있는 건 변종 뒤 승계인일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소법에서 우리가 변종 뒤 승계인인지를 따지는 이유는 변종 뒤 승계인이면 승계집행 받아서 집행하면 되고, 그 다음 변종 뒤 승계인이 아니면 별소를 제기해야죠. 그 다음에 2번도 목적물 소지자, 안의 내용은 민소에서 다 보신 거니까, 그래서 민소법 얘기니까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밑에 그 세 번째 문단 판례를 보세요.
원고 소유로 추정되는 무슨 얘기겠어요? 등기 추정력 얘기겠죠. 그래서 원고 명의로 지금 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기 추정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유로 추정 위에다가 등기 추정력 써놓으시고 건물을 주식회사 사용, 즉 원고가 소유자인데 주식회사한테 임대를 해줬어요. 근데 주식회사가 이제 임대료 안 내가지고 저기 뭐야 그 임대차 해지되거나 뭐 종료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 갑은 이제 그 주식회사 회장, 을은 사장, 병은 이사, 정은 뭐 기획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점용하고 있는 사실 인정하고 피고들이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잘못한 거죠. 그럼 이제 뭐예요? 건물을 점유하는 건 누구예요? 주식회사 법인이잖아요, 법인. 그래서 밑줄 친 부분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이제 직접 점유자죠. 따라서 현재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고 그래서 뭐예요? 점유 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직원, 뭐 대표이사부터 해갖고 다 직원이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점유 보조자에 불과할 뿐 독립한 주체가 아닌 피고들은 인도 소송에 판결했다는 집행력이 미쳐가지고 얘네들 다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의 반환 청구권을 가지는 퇴거 청구의 독립한 상대방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소송 제기하면은 이제 그 독립한 상대방이 되지 않아서 또는 뭐 소유액이 없어서 각하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주식회사가 건물을 안 비워줘요. 그럼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근데 거기 뭐 회장, 사장 이런 사람들이 안 나고 버티고 있다. 그럼 얘네들은 점유 보조자니까 이 판결 가지고 다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하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회장이나 사장 이런 사람을 상대로 인도 청구라든가 퇴거 청구하면 다 각하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소액이 없으니까 회사를 상대로 그 A 주식회사를 뭐 그 주식회사 상대로 승소 판결 받아서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거 민법에서도 민법이나 민수에도 보신 거고. 그다음 방가로 3번에 제3자를 위해 당사자가 됐을 때 뭐 민소법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선정 당사자 민소에 다 보신 거지요. 밑에 판례도 민소에서 나오잖아요. 주주 대표 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 판결의 집행력은 모두 미치니까 집행채권자가 돼서 뭐예요? 회사를 대신해서 이사를 상대로 금전 청구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 주주가 뭐예요?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거래 판례도 최대 소송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한테 미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알면 미치잖아요. 근데 집행력은 원피고 간에 생기고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는 안 생기죠. 그래서 PDA 채권의 집행력,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독당창가 이것도 다 민소법 얘기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4번에 집행 당사자 적격의 변동은 결국은 변동이 되면 승계 집행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자 1번 아니 아랍어 1번에 집행문 부여 전의 변동도 승계 집행문이고 자세히 보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번에 조문 52조 볼까요? 강제 집행을 개시한 다음에 채무자가 죽었을 때는 상속 재산에서 강제 집행을 그냥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다르게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적격의 변동이 있으면은 승계 집행문을 받는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적격 승계설이잖아요. 우리가 민소에서 봤던 적격 승계설이 그 얘기죠. 그 당사자 적격의 변동이 생기면 승계 집행문 받으면 돼요. 근데 안 받아도 되는 예외를 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전에 읽었던 52조인데 그 조문에서 세 줄 내려가 보시면 집행이 개시된 다음에 채무자가 죽거나 또는 이제 당사자는 사망이죠. 그럼 법인은 뭐예요? 합병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죽거나 법인 등등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같이 채무자 지위의 포괄 승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탁법에 있는데 뭐 신탁법을 우리 시험에 묻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경우일 때는 뭐예요? 승계 집행은 없이 그냥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대여금 소송이 있어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을의 재산을 압류한 다음에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을이 사망했다. 그럴 땐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승계 집행은 필요 없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당사자 적격의 변동이 있으면은 승계 집행문 받아야 된다. 그게 적격 승계설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안 받아도 되는 게 지금 읽었던 52조 얘기라는 거예요. 집행이 시작이 됐는데 포괄 승계가 이루어졌다. 그때는 진행하면 돼요. 그냥 계속 중단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 얘기로 보면 되고. 그래서 맨 밑에 판례를 보시면은 강제 집행은 이제 절차 한정이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집행 권한을 가진 채권자 제의를 승계한 자라도 기존 집행 권한에 기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변동이 생겼다. 그때는 뭐예요? 52조가 아니잖아요. 그때 승계 집행 받아야죠. 그래서 민지법에 따라서 등등에 따른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의 변동이 생기면 승계 집행 받는 게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52조 예외가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신청하기 전에 적격 승계가 있으면은 이제 승계 집행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안 받으면은 권능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사자 이제 확정을 받고 적격받고 로마자 5번에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이것도 뭐 안에 내용 보실 필요 없고 민소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6번에 보면 대리도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민소법상의 대리로서 객관식에 끼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당사자는 대리를 시켜서 소송행위, 뭐 집행도 소송행위 중에 일종이니까 소송행위 할 수 있는데 집행관이 실시하는 절차에서는 대리인 자격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집행법원, 수소법원, 그 집행기관이 세 군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하는 집행 절차에서는 변호사 대리 원칙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변호사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거고. 다만 이 민소법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판사일 때는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은 비변호사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민소법에서. 그리고 판결 절차의 각신급의 소송 대리는 당연히 그 판결에 따른 집행의 대리권을 갖는다.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민소법의 대리 문제로 끼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집행의 당사자를 봤죠. 그 다음 이제 집행권을 봐야 되는데, 자, 15분만 쉬었다가 하죠.